어머, 가영씨, 가정부 쓰시나 봐요? 최고급 가구로 치장한 아들의 집, 며느리의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 박복수는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완벽한 강남 부부 행세를 위해 어머니를 돈 나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모욕을 조용히 녹음하며 낡은 폴더폰을 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자신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지옥문을 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통쾌하고 처절한 눈물의 복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익.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낡은 시내버스 한 대가 휘황찬란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70대 박복순이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작은 경대, 그리고 이불이라도 싼 듯한 낡은 보따리를 양손에 꼭 쥐고 버스 계단을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 복수는 목이 꺾일 듯 고개를 한껏 젖혀 수십 층 높이로 솟아오른 유리마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복순이 마침내 한 집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 복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가구 상자들이 거대한 벽처럼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띵동. 복순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30대 중반의 며느리 가영이 마치 기다리지 않던 불청객이라도 맞이하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복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금 잡지에서 찍고 나온 듯한 고급 브랜드의 새 옷이 번쩍거리며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복순이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고 넓은 거실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선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구를 옮기느라 분주했죠. 가영이 그중 한 명을 붙잡고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기사님, 이것 좀 봐요. 이 소파,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F사 제품인데 가죽 질감 보이죠?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에요. 어쩜 안기도 아깝네. 네, 사모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최고급 라인이라 다르네요. 직원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은 멈추지 않고 다른 직원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저 찬장, 저건 또 독일제거든요. 우리나라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격이 다르다니까 격이. 요란한 자랑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순이 이 시끄러운 소란 속에서 낡은 보따리를 거실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가영아, 내 짐은 어디다 두면 되겠니? 가영의 떠들썩하던 표정이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싸늘하게 구겨졌습니다. 복순의 초라한 보따리와 낡은 경대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쯧하고 혀를 찼죠. 어머님, 근데 어쩌죠? 가영이 팔짱을 딱 끼며 일부러 더 또박또박 무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쪽은 준호 씨 서재, 이쪽은 제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어머님 방이 따로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기 구석에 안 쓰는 방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정 모하시면 거기 쓰셔도 되고. 정 불편하시면 이모님 댁으로 가셔도 되고. 그건 어머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때 안쪽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 준호였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가영이 옆에서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보자 그대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이 집
이 번쩍거리는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자신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찬 바람 맞으며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늦게까지 푼돈을 아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자신이 40년간 살던 정든 집까지 팔아서 마련한 재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가영이 인테리어 직원들 모두 들으라는 듯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삿짐 들어오는데 현관 입구 떡하니 막고 서 계시지 마시고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가영이 발코니 쪽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손가락으로 퉁명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창고방은 저쪽이에요. 저희가 쓰지도 않는 잡동사니들 넣어두는 방이니까 일단 거기다 짐 두세요. 직원들이 힐끔힐끔 복순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그러게,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왜 같이 살려고 하신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복순의 귀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죠. 복순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순간 화끈 달아올랐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가영아, 당신 좀 조용히 좀 말해. 준호가 겨우 용기를 내말렸지만 가영이 더 날카롭게 소리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준호 씨, 당신도 이제 잘나가는 강남 변호사잖아. 어머님이 이 집 해주신 건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래도 아들 앞길 생각해서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에 손님들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가영이 다시 복순을 향해 도끼 어린 눈을 치켜떴고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저 창고방 쓰마. 복순은 스스로 무거운 보따리를 다시 끌어안고 좁은 창고방으로 비틀거리며 향했습니다. 가영과 준호는 복순이 끙끙대며 짐을 옮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지켜보기만 했죠. 아, 어머님. 가영이 복순의 등 뒤에 대고 비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창고 안에 먼지떨이 옆에 전구 하나 겨우 달려 있으니까 그걸로 쓰세요. 그리고 전기료 아까우니까 필요할 때만 켜고 바로바로 끄시고요. 아시겠죠? 복순이 창고방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온갖 청소 도구들과 정체 모를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구나. 복순의 작은 넋두리가 새어나왔지만 가영은 그 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가영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사님, 그 그림, 그거 이탈리아에서 직송한 거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스크래치 하나라도 나면 저 뒤집어져요. 그렇게 정신없던 이삿날 밤이 깊었습니다. 새 가구로 호화롭게 채워진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의 철없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여보, 이 소파 정말 죽인다. 와, 역시 비싼 게 다르네. 푹신한 것 좀 봐. 준호가 소파에 벌러덩 누우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다 골랐잖아. 나도 이제 강남 변호사 사모님 품격에 맞게 좀 살아야지. 안 그래? 가영이 깔깔거리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먼지 쌓인 창고방 구석, 낡은 보따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시리게 저려왔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복순이 품 안에서 낡아 빠진 폴더폰을 꺼내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액정빛이 복순의 깊은 주름을 비췄죠. 번호를 누르는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 박복순일세. 전화 너머에서 중후한 중년 남성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회장님. 이사는 무사히 잘하셨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야. 복순의 목소리는 방금 전 며느리에게 대답하던 힘없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일단 계약서대로 저 아이들 신용 상태 계속 빈틈없이 감시하게. 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출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복순이 창고방의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철없이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보였죠.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그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간들. 이제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게야. 복순이 통화를 종료하고 폰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창고방에 다시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한 집에 살게 된 날부터 복순은 그 차가운 창고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며느리 가영이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게 거실을 쓸고 닦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나 볼 법한 최고급 과자와 보기에도 화려한 수입 찻잔이 정성껏 차려져 있었죠. 오늘은 가영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신입 변호사 사모들, 첫 집들이 모임이거든. 내 급을 보여줄 첫 번째 기회라고. 가영이 전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값비싼 명품 원피스의 매무새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출근 전이던 준호가 넥타이를 어설프게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로펌 선배들 부인들이라며? 괜히 밉보이지 말고 신경 써서 잘 대접해. 걱정은 이 집 딱 보는 순간 다들 놀라서 입도 못 다물걸?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가영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띵동, 띵동 현관벨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가영이 준비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 혜진 씨. 어서 와요. 다들 일찍 오셨네요. 가영 씨, 웬일이야? 와, 이 아파트 로열층 맞죠? 뷰가 장난 아니겠다. 30대 여성 3명이 각자 신상 명품 핸드백을 과시하듯 팔에 걸치고 호들갑을 떨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치장한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들이 조명 아래 반짝였죠. 진짜 강남 중심부는 다르긴 다르네요. 인테리어 좀 봐요. 완전 잡지에 나오는 집 같아요. 한 여성이 거실을 빙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가영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직수입한 거고요. 저기 저 그림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작가 작품이에요. 구하느라 또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우와, 가영 씨 안목 정말 대단하다. 역시 인테리어 전공해서 그런지 감각이 다르네. 여성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동안 가영이 우아한 손짓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던 창고방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리고 복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순이 목이 타들어갈 듯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나온 것이었죠. 낡고 해져서 무릎이 다 나온 시장표 몸빼 바지, 목이 누렇게 늘어난 낡은 티셔츠, 거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와 복순의 남루한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까르르 넘어가던 가영과 손님들의 유쾌했던 웃음소리가 순간 뚝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복순에게로 동시에 쏠렸죠. 한 여성이 복순을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며 가영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어머, 가영 씨, 가정부 쓰시나 봐요? 다른 여성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우리 집도 지금 사람 구하는데 일은 좀 잘해요? 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완벽하고 격조 높은 자리에 시어머니가 저런 거짓골로 나타나다니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죠. 아, 네, 맞아요. 저희 집안일.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가영이 억지로 입꼬리를 경련하듯 올리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쩐지 집이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했구나.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가영 씨, 나중에 우리도 꼭 좀 소개해 주세요. 저분 연락처 좀 알려줘요. 네. 여성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그 모든 모욕적인 대화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퀴퀴한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시끄럽고 요란했던 모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가영 씨. 소파랑 그림 정말 부러워요. 다음엔 우리 집에서 봐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철컥 닫히자마자 가영의 상냥했던 표정이 지옥의 악기처럼 험악하게 돌변했습니다. 가영이 창고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이 부서져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님, 가영이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복순이 창고방 구석, 낡은 보따리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좀 눈치껏 행동하세요. 제가 손님 오시면 절대 나오지 마시라고 쥐 죽은 듯이 계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가영이 분을 참지 못하고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아까 그 꼴이 뭐예요? 저 손님들 앞에서 저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불쑥불쑥 기어 나오시면 저희 격이 떨어진다고요. 이 집 격이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그 지독하고 모진 말들을 다 듣고도 복수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미안하다. 목이 너무 말라서 그랬다. 앞으론 더 조심하마. 정말 조심하세요. 다음에도 이러시면 저 정말 못 참아요. 아시겠어요? 가영이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복수는 혼자 남은 창고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 같은 분노가 뜨겁게 끓어올랐죠. 복순이 낡은 보따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가영이 쏟아낸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방 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쥐 죽은 듯 가만히 계시라고. 저희 격이 떨어진다고요. 복순이 품에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꺼내 천천히 하지만 힘 있는 글씨로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김가영, 손님 앞 가정부 취급, 모욕적 언사 및 비인간적 대우, 계약 위반 증거 1 확보. 글씨를 쓰는 복순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어 다시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창고방의 유일한 창문, 그 작은 틈으로 붉은 석양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그 핏빛 같은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 그때 거실에서 가영이 남편 준호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모임 잘 끝났는데. 아, 글쎄, 어머님 때문에 완전 곤란했다니까. 앞으론 손님 올 땐 아예 나가 계시라고 하든지 해야겠어. 정말. 복순이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에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젓이 가정부로 속였던 그 소란스러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가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준호의 표정은 잿빛처럼 어두웠죠. 아, 또 월급날이 다가오네. 준호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영이 화장대 앞에서 값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죽을 상이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준호가 애써 표정을 감추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 태평양 법무법인에 입사한 지 6개월. 강남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번지르르 했지만 신입 변호사의 월급은 이 화려한 강남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점심 로펌 사무실에서 준호가 서류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변호사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준호야, 점심 먹으러 가자. 네, 선배님. 준호가 힘없이 일어서다 선배의 손목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번쩍이는 금장시계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죠. 선배님 시계. 정말 멋있네요. 아, 이거 롤렉스? 한 3천만 원 줬나? 선배가 별거 아니라는 듯 손목을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이 정도는 차고 있어야 의뢰인들이 우리 변호사들을 무시 안 한다니까? 이게 다 우리 급이야, 급. 그 이야기를 들은 준호의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가영이 백화점 쇼핑백을 대여섯 개나 양손 가득 들고 신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VVIP 라운지에서 신상품 미리 보기 행사했는데 내가 이걸 딱 득템했지 뭐야. 또 샀어? 당신 제정신이야?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조심해. 이거 샤넬 신상이란 말이야. 가영이 소리치며 가장 큰 쇼핑백에서 파란색 가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봐. 500만 원. 완전 예쁘지 않아? 이게 바로 강남 사모님 백이라고. 준호가 가격표를 보고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야, 500만 원? 이게 지금 우리 형편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이게 다 당신 품위 유지시켜주려는 내조라고. 가영이 조금도 지지 않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신 변호사 사모가 어디 시장바닥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면 그게 다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선배 부인들 모임 나가봐. 다 이런 거 들고 다닌단 말이야. 가영아, 제발. 내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걸 다 감당해. 그럼 어떡해. 선배 부인들 앞에서 초라하게 있으라고? 난 못해. 다음 날 준호가 우편함에서 날아온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번 달 카드값이 1,300만 원? 준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값이었죠. 집 인테리어 한다고 은행 대출도 다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준호는 변호사라는 신용 하나를 담보로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 캐피털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두가 잠든 한밤중 복순이 쥐 죽은 듯 조용히 창고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복순이 현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박 변호사를 통해 따로 요청해둔 준호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들이 도착해 있었죠. 복순이 봉투를 뜯어보고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멀쩡한 서류가 아닌 붉은 글씨의 경고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안내장, 신용카드 연체료 납부 통지서, 현금 서비스 이용 명세서,
온갖 금융기관에서 날아온 독촉장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복순의 손이 분노로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정말 미쳤구나. 빚을 내서 사치를 해? 복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카드값 명세서도 보니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의류, 백화점 VVIP 라운지 이용료까지 모든 것이 빚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낡은 폴더폰을 꺼내 그 붉은 독촉장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복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순이 곧장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 이것들 전부 계약 위반 증거로 수집하게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즉시 대출금 출처와 사용처 샅샅이 파악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복순이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 품이라고? 웃기는 소리. 복순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잠꼬대 같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일 백화점 또 가야 하는데. 신상 들어온대. 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영아, 좀. 우리 카드값 어떡해?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당신 변호사니까 돈 벌 기회 많잖아. 가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들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사채까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복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평소와 달리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영이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가영아, 자기야, 엄청난 일이 생겼어. 준호가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월급이라도 올랐어? 가영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로펌 대표님이 다음 주에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신대. 준호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여행 가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신이 나? 아, 답답하긴. 우리도 가야지. 다른 변호사 선배들도 같이 간다는데 이런 기회에 대표님한테 눈도장 찍고 인맥 쌓는 게 진짜 투자라고. 알지? 준호가 가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그 말에 가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 크루즈? 유럽 크루즈 여행? 우와. 그렇지? 대표님이랑 같은 크루즈 타고 2주 동안 같이 지내면 나중에 내 승진에도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준호가 이미 승진이라도 한 듯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가영이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꺼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로열 크루즈. 와, 사진 좀 봐. 완전 럭셔리하다. 여보, 이건 무조건 가야 해. 그런데 비용이 좀.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머뭇거렸습니다. 얼마인데? 1인당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영이 잠시 침묵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둘이 합쳐 4천? 하? 그게 문제야? 4억도 아니고. 맞아. 그렇지?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언제 또 오겠어? 그래. 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야 해. 이런 게 바로 급을 맞추는 거야. 가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준호는 이미 바닥난 신용을 끌어모아 여러 금융기관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은 이자가 살인적인 사채, 대부업체였습니다. 변호사님이시라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4천만 원.
대신 이자가 월 15%입니다. 뭐라고요? 월 15%? 준호가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급하시면 어쩔 수 없죠. 기존 대출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도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결국 준호는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거실에는 번쩍이는 명품 캐리어 2개가 짐으로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죠. 여보, 내 수영복 챙겼어? 아, 선크림은? 가영이 화장품을 파우치에 쓸어 담으며 물었습니다. 응, 다 챙겼어. 카메라도 챙겼고. 준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가영이 창고방 쪽으로 쓱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문틈에 대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유럽 여행 좀 다녀올게요.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밥은 뭐 알아서 챙겨 드세요. 창고방 안에서 잠시 후 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잘 다녀와라.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무표정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가영이 신난 목소리로 대충 인사를 끝내고 돌아섰습니다. 준호와 가영이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유럽이다. 완전 기대돼. 사진 100만 장 찍자. 두 사람의 철없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복순이 창고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웅크리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의 등이 꼿꼿하게 펴졌고 그늘졌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자신의 피 같은 돈으로 산 모든 가구들, 자신을 창고방에 짐짝처럼 가둬놓고 사치를 부린 그 모든 흔적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복순이 낡은 폴더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 나 박복순일세. 전화 너머에서 박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빈집일세. 복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났습니까? 그래. 2주짜리 아주 호화로운 여행이야. 복순이 이탈리아제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계약 위반에 따른 명도 집행. 당장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 빚내서 사치한 내역, 나를 모욕한 녹음 파일, 전부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부양 의무 불이행, 명백한 모욕적 처사, 불법 고금리 대출, 모든 계약 위반 사항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럼 2주 후 그들이 돌아올 때 복순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주 완벽한 선물을 준비해 주자고. 전화를 끄는 복순이 창고방이 아닌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복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버린 텅 빈 거실, 이탈리아제 고급 소파에 홀로 앉은 복순이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고 젖은 돈을 세던 손. 이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복순의 시간은 40년 전 을지로 청가물 시장의 한복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박복순이 갓난아기 준호를 등에 단단히 업고 작은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골라.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오늘 막 들어온 싱싱한 배추. 복순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한번 흔들어 올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때 옆 좌판의 김언니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애 좀 먹일 시간 아니야? 애 잡겠다, 애 잡아. 괜찮아요, 언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준호 분유감 떼죠. 조금만 더 팔고 들어갈게요. 복순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듯한 한 남성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어이, 아줌마. 배추값 좀 깎아줘. 1,000원이 뭐야, 500원에 줘. 안 돼요. 정찰가예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복순이 고개도 들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팍팍하게 구네. 조금만 깎아줘. 안 돼요. 손님, 한번 깎아주면 내일도 깎아달라고 할 거잖아요. 이 배추 정말 싱싱해요. 그렇게 싼 가격엔 못 팔아요. 복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는 배추의 상태를 보고는 에이, 그럼 그냥 줘요. 내가 믿고 산다 혀를 차며 배추를 구매하고 갔죠. 몇 년이 흘러 복순이네는 시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손해가 나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죠. 복순 씨, 우리 상인들끼리 개 한번 만들어 볼까? 복순 씨가 개주 좀 맡아줘. 당신만큼 신용 좋은 사람이 이 시장에 어딨어. 상인들이 너도 나도 복순에게 제안했습니다. 복순이 개주가 되어 상인들의 쌈짓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계금을 걷고 약속한 날에 단 10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지급했죠. 그러던 1997년 끔찍한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여기저기서 망했다는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순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번 달 개돈 좀 당겨 쓸 수 없을까? 가게가 망하게 생긴 옆집 정육점 해숙 사장님이 복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형님. 이건 형님 돈이 아니라 우리 개원들 전부의 피 같은 돈이에요. 절대 함부로 못 써요. 복순이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게 문 닫으면 나 진짜 식구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복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흉악해 보이는 사채업자들이 기어코 시장 좌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어딜 째려고. 가게고 뭐고 다 부숴. 오늘 300만 원 안 내놓으면 이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사채업자들이 좌판을 엎고 물건을 닥치는 대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때 복순이 개돈이 든 괴짝을 자신의 등 뒤로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멈춰요. 그 사람 빚 내가 줄게요. 복순의 외침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미쳤나?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채업자가 복순을 비웃었습니다. 복순은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좌판 및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넘게 푼푼히 모아온 10,000원짜리 돈다발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과 미래를 위해 밥을 굶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복순의 목숨 같은 돈이었죠. 복순 씨, 안 돼. 그 돈은 준호 대학 보내려고. 해숙 언니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복순이 그 돈다발을 꺼내 사채업자의 면전에 탁 소리나게 내던졌습니다. 세어봐. 300만 원 딱 맞을 거요. 복순이 사채업자를 서슬 퍼런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기백에 눌린 사채업자들이 잠시 주춤하다가 돈다발을 챙겨들고는 퇴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전 재산이자 아들의 미래였던 돈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빚을 졌던 해숙이
복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복순 씨, 아니 사장님, 내 은인, 나 때문에. 그 상인을 시작으로 시장의 모든 상인이 복순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복사장, 복사장님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세상에 아들 등록금을 내줘서 우리 개를 지키다니. 진짜 고마워. 복사장 아니었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야. 시장의 모든 상인이 복순에게 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내 돈 좀 맡아달라. 복사장님이 관리하면 안심이다라며 복순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복순은 그 돈으로 시장 근처에 버려진 땅, 경매에 나온 낡은 상가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사장, 그런 쓰레기 같은 땅 사서 뭐하게?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복순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10년 후 그 쓰레기 같던 땅 위로 신도시 개발 붐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땅 파십시오. 평당 5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아니, 1억 드릴게요. 평당 50만 원에 산 땅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복순은 그 돈으로 복순건설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복순은 여전히 시장 좌판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해숙 언니 아들 박정민은 변호사가 되었고 주말만 되면 시장으로 와 자신의 어머니 가게를 돕고 복순에게도 늘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은 정민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박 변호사라고 부르겠네. 우리 복순 건설의 법무를 전부 맡아주게. 박 변호사는 복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거대 기업의 회장.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시장 상인 복순이. 회장님, 이제 편히 사셔도 되는데 왜 계속 시장에서 고생하십니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이 아들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저 준호가 내 돈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깨끗하게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서야. 복순의 진짜 재산과 정체는 오직 박 변호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조차 어머니가 그저 가난한 시장 상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자신의 힘으로 깨끗하게 성공하길 바랐던 복순.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5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순이 흙 묻은 손으로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저 멀리서부터 상기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드디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요. 준호가 합격 통지서로 보이는 종이를 흔들며 시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뭐, 참말로, 우리 아들이? 복순이 손에 묻은 흙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아들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네, 이제 변호사 시험만 통과하면 저도 진짜 변호사가 돼요. 준호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의 꿈, 아들의 성공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그래? 저 가영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당장 결혼까지 생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좋은 아가씨구나. 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은 준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당장 살 집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지금 고시원에서 사는 거 신혼집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 이제 곧 변호사가 될 텐데 기죽으면 안 되지.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복순이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숨기고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거였죠. 복수는 그런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한 달 후 복수는 아들 준호와 예비 며느리 가영과 함께 강북의 한 허름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가영은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어머님 집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영이 예의상 하듯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낡은 아파트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분들에게 겨우겨우 돈을 융통해서 마련한 집이야. 강북이지만 15평짜리 소형 아파트라도 둘이 시작하기엔. 복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영이 계약서를 낚아채듯 보더니 환하게 웃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강북, 이요? 15평? 가영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눈에 떠오른 경멸과 실망감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가영아, 우리 여기서 시작해서. 준호가 옆에서 가영의 눈치를 보며 달래려 했습니다. 준호 씨, 잠깐 나 좀 봐. 가영이 준호를 끌고 부동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수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미쳤어? 나보고 15평에서 시작하라고? 내 친구들은 다 강남 산단 말이야. 쪽팔려서 결혼한다고 말도 못하겠네. 가영아, 미안해. 내가 변호사 되면 금방. 복순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불안해졌지만 아들의 결혼을 망칠 수는 없어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올랐고 신혼집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 집에서 살게 되는 거야? 가영이 이미 다 알고 왔으면서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정말 이런 데서 못 살아. 곰팡내 나는 것 좀 봐. 가영아, 미안해. 일단 짐부터 풀자. 응? 준호가 쩔쩔매며 달래려 했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처음이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데서 시작해요? 가영이 시큰둥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복수는 아들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랐지만 준호는 가영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가영아.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해볼게. 몇 달 후 준호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독서실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 정말 싫어. 당장 답답해 죽겠다고. 가영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어머니 몰래 그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영이 노래를 부르던 명품 가방을 사주었죠. 어머, 웬일이야. 이거 샤넬 신상이잖아. 당신 어떻게 샀어? 가영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냥, 방법이 있어.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얼버무렸습니다. 역시, 이래야 내 남편답지. 가영이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복수는 그땐 몰랐습니다. 자신이 피 같은 돈으로 사준 그 첫 번째 신혼집에서부터 아들의 끔찍한 빚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곰팡이 핀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서 빚에 쪼들리며 1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복순이 시장 좌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준호가 저 멀리서부터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됐어요. 어머니, 저 드디어 변호사 됐다고요. 준호가 파란색 변호사 자격증을 하늘 높이 흔들며 시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뭐, 참말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진짜 변호사가 됐어? 복순이 흙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감격에 겨워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강북 아파트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조각 케이크를 자르자마자 가영이 준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이제 변호사 됐으니까 우리도 급을 맞춰야지. 강남으로 가야 해. 강남?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답답하긴.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가 이런 곰팡내 나는 강북에 사는 거 격이 안 맞잖아. 당신 로펌 선배들도 다 강남 산다고. 가영이 당연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 없잖아. 어머님 있잖아, 어머님. 가영이 턱짓으로 얌전히 과일을 깎고 있는 복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당황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뭘? 어머님, 저희 강남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가영이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가영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준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건데 미리 좀 당겨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어머님? 복순이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혼자 복순의 시장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복순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살자고? 복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사시던 그 집 파시고 시장이라면서 모아두신 돈 전부 합쳐서 강남에 큰 아파트 하나 사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평생 효도할게요. 준호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그같이 살자는 말이 며느리 가영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효도라는 말로 포장하여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뻔뻔한 수작이었죠. 좋다. 내 아들아. 네가 정말 효도를 할 놈인지 아니면 그저 어미 돈에 눈이 먼 껍데기뿐인지. 복순이 흙 묻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시험이다. 복순이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복순이 박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강남 아파트를 사주실 겁니까? 며느님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사줄 걸세. 아들 준호 명의로. 네, 회장님, 그건 증여입니다. 명의를 넘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저 집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기겁하며 만류했습니다. 복순이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고 믿어야 본색을 드러낼 게야. 그러니 박 변호사는 이 집을 담보로 집값 전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채권자는 물론 복순 건설법인 명의로 말일세. 박 변호사가 그제야 복순의 무서운 계획을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아, 아드님은 집을 증여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집값 전액을 빚진 채무자가 되는 것이군요. 하지만 준호 씨도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 녀석은 오만한 변호사지. 잔뜩 흥분한 상태에서 법무사가 내미는 표준 서류 따위 꼼꼼히 볼 것 같나?
박 변호사는 그저 들키지 않게 일만 처리하게. 계약 당일 강남의 한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호와 가영은 이미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듯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구석에서 낡은 보따리를 든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매수된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자, 박준호 변호사님. 이쪽이 증여 계약서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이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겁니다. 명예 이전 서류죠.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증여 계약서라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려 계약서를 읽는 둥 마는 둥 서명했습니다. 가영이 옆에서 준호의 팔을 잡고 여보, 우리 이제 강남 사모님이야. 라며 속삭였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님. 법무사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명예 이전 등기 신청서랑 증여세 관련 표준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께서 증여세를 대납해 주시면서 발생하는 채권 문제 때문에 표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도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증여세라는 말로 준호의 주의를 교묘하게 돌렸습니다. 준호는 이미 자신이 집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취해 이 모든 것을 표준 절차라고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문제 때문에 귀찮게 구네. 어차피 다 엄마 돈으로 하는 건데. 준호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에 대한 자만심, 그리고 법무사가 내민 표준 서류를 의심하지 않는 나태함. 그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0억 원이라고 적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휙 넘겨버리고 법무사가 가리키는 마지막 장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복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함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계약서를 얼마나 오만하게 무시하는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와, 여보, 우리 드디어 강남 아파트 주인 됐다. 가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어머니.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구나. 복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사 당일 며느리 가영이 어머님 방이 없다며 창고방을 가리켰을 때 복순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이 완벽한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었기에 거리낄 것이 없었죠. 그날 밤 창고방에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시를 지시한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이 함정계약서에 서명할 때 보였던 그 오만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보였던 그 오만한 미소를 뒤로한 채 복순의 계획은 2주간의 냉혹한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입국장. 준호와 가영이 2주간의 호화로운 유럽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값비싼 휴양지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죠. 아, 역시 사람은 돈을 써야 해. 이게 인생이지. 준호가 뻐근한 몸을 풀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 여보. 크루즈 1등석 스위트룸 최고였다. 파리에서 산 이 가방 좀 봐. 가영이 새로 산 샤넬 쇼핑백을 흔들며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유럽 본고장에서 샀다며 자랑할 명품 쇼핑백이 수십 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자고. 준호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캐리어 2개와 쇼핑백들을 카트에 싣고 공항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택시는 두 사람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집이다. 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준호가 끙끙대며 무거운 캐리어와 쇼핑백들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현관문 앞에 선 준호가 여행의 피로를 풀 생각에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그런데 경쾌한 열림소리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뭐야? 준호가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뭐야? 아니, 이게 왜 이래? 고장 났나? 준호가 인상을 쓰며 도어락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가영이 참지 못하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주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님. 가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어디 나가셨나? 준호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법원 마크가 찍힌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 여기 집주인인데 지금 도어락이 고장나서. 준호가 변호사 특유의 거만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집행관? 변호사인 그는 법원 집행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집행관이 무슨 일로? 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및 강제 경매 집행에 따른 명도 명령서입니다. 집행관이 공식 서류를 준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경매?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우리 집이에요. 가영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집행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사주신 거라고요. 당신들 사기꾼이죠. 진정하십시오. 법적 소유주는 박준호 씨가 맞았으나 채권자 복순 건설 측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으로 본 아파트는 이미 경매 처분 완료되었습니다. 복순, 건설, 근저당권?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1년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무심코 서명했던 수십 장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뭐가 더 있었구나. 준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짐은? 우리 짐은요? 내 명품 가방?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이미 모든 물품을 압류하여 창고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쿵! 준호의 손에서 명품 쇼핑백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준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 변호사잖아. 뭐라도 말 좀 해봐. 가영이 준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순건설, 복순, 설마, 어머니가? 준호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스윽 소리도 없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햇빛에 눈부시게 반사되는 광택,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으로 향했지만 이미 조수석 뒤편에서 짙은 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먼저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반대편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천천히 내린 것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인 우아한 실크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낡은 몸빼 바지와 해진 티셔츠는 온데간데 없었죠. 바로 박복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웅크리고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위엄이 넘쳤죠.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범상치 않은 아우라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복순이 로비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쫓겨난 준호와 가영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캐리어와 명품 쇼핑백들을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복순을 보는 순간 얼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영도 입을 떡 벌린 채 자신의 시어머니가 맞는지 눈을 비비며 의심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어머님이라고? 말도 안 돼. 가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준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넋이 나간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돌멩이를 보듯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버렸죠. 복순이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집행관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저 두 사람 다시는 저 현관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1층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창고방에서 들리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들고 있는 사치품 나부랭이들, 빚으로 산 것들 당장 확인해.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이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불법 대출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물품은 전부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집행관 한 명이 준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롤렉스 시계 확인. 구매 내역서와 일치합니다. 잠깐, 이건 내 시계야. 준호가 손목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집행관이 가영의 쇼핑백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안 돼요.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가영이 쇼핑백을 꽉 껴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 변호사잖아. 뭐해? 저 사람들 당장 막으라고. 가영이 준호에게 미친 듯이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압류 절차가 1년 전 자신이 서명한 그 근저당권 계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순이 얼어붙은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복순이 처음으로 아들을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라면서 계약서 한 줄 제대로 못 읽었나? 복순의 목소리에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준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 기가 막힌 듯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네가 감히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박 변호사가 복순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지.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이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호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복순이 로비를 나서며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순 건설 박복순 회장이라고 부르거라. 그 말을 남기고 복순이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로비에는 빚으로 산 사치품마저 모두 빼앗긴 채 절망에 빠진 준호와 가영만이 텅 비어버린 캐리어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어머님 붙잡으라고. 여보, 뭐해? 가영이 넋이 나간 준호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당신 변호사잖아. 저 사람들 당장 막아. 우리 집이라고. 가영의 비명에 그제야 준호가 정신이 든 듯 박 변호사와 집행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미쳤어? 이 집은 내 명의야. 박준호,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라고. 이건 명백한 불법 강제 집행이야. 당장 고소할 거야. 준호가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예, 물론 박준호 변호사님 명의가 맞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준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순 건설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0억 원짜리 근저당이 잡힌 담보물이기도 하죠. 근저당?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년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무심코 서명했던 그 수십 장의 서류, 증여세 관련 표준 절차라며 법무사가 내밀었던 자신이 오만하게 넘겨짚었던 바로 그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말도 안 돼.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없었잖아.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야. 왜 무효입니까,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본 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를 위반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약서 조항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제7조 1항 채무자 박준호는 실질적 채권자 박복순 회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2항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욕적 처사나 비인간적 대우를 일절 금한다. 제7조 3항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용을 담보로 한 본 계약의 신의를 훼손하는 일체의 추가적인 금융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모든 조항을 위반할 시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즉각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즉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강제 경매에 붙인다. 이게 계약서 내용입니다. 증거가 없어. 부양 의무? 뭐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준호가 변호사로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입증이요? 박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치껏 행동하세요. 손님 없을 때만 나오시라고요. 저희 격이 떨어진다고요. 가영이 창고방 문을 열고 소리쳤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언제? 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퀴퀴한 먼지가 쌓인 창고방의 초라한 내부 사진, 복순이 먹다 남긴 찬밥 덩어리 사진, 그리고 준호가 사채업자에게 서명한 대출 서류 사본들과 4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예약 내역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다.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어.
준호가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 계약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올가맬 치밀하게 준비된 법적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한테 효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마 가난한 우리 엄마가 법무법인을 끼고 친아들인 나한테 법대로 하겠어? 1년 전 계약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오만하게 웃으며 내뱉었던 준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야?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을 끝까지 믿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끄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그 믿음을 저버리셨죠. 회장님께서는 아드님보다 20년 먼저 변호사들과 일해 오셨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이런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셔도 승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님. 준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자부심이 어머니를 얕보게 만들었고 그것이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탁 닫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 변호사가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차갑게 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 로비를 떠났던 검은색 세단이 다시 정문 앞에 섰고 박복순이 로비로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복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아들 준호의 앞에 섰습니다. 이게 내 놈이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 품이다. 복순이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준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차르륵. 수십 장의 서류들이 로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대출 내역서, 카드 명세서, 피처럼 붉은 글씨의 이자 계산서들이었습니다. 똑똑히 읽어봐. 내 놈 눈으로.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들이 사치를 부리느라 몰래 쓴 카드깡, 제2금융권 대출, 사채. 복순이 바닥의 서류를 구둣발로 툭툭 차며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 이자까지 합쳐서 총 10억 원. 10억?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빚, 오늘부로 전부 복순 건설 이름으로 대신 변제했다. 그건 또 무슨, 그쵸? 어머니가 다 갚아주신 거죠? 준호와 가영이 순간 안도의 미소를 짓는 사이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법적 사실을 냉정하게 고지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 아파트의 무단 점유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순건설에 10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가영이 서류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0억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두 분이 쓰신 돈은 원금만 8억 원이 넘습니다. 박 변호사가 기계처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간 연체된 고금리 대출의 살인적인 복리 이자와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복순이 박 변호사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박 변호사. 네, 회장님. 저 두 사람 채무 불이행 및 사기 혐의로 당장 고소 준비하고,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는 복순이 준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자니가 다니는 로펌에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변호사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요청하게. 지금 당장. 그 말에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준호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복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면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것만은 지금 와서 비는 거니? 복순이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준호의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떼어내며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복순의 시선이 아파트 위층, 자신이 갇혀 지냈던 그 차가운 창고방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내 놈이 날 그냥 ATM 기계로 생각했을 때 복순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리는 듯 낮게 깔렸습니다. 내 아들로서의 인생은 그날로 끝난 거야. 잘못은 법대로 처리해야지. 준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복순이 가영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가정부 취급당하고 격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며 당한 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니? 박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태평양 법무법인 윤리징계위원회에 요청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래, 보내게. 복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준호가 바닥을 기며 복순에게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아들이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아들. 복순이 냉소했습니다. 내 아내가 날 벌레 보듯 하녀 취급할 때는 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박 변호사가 복순에게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징계위원회 요청이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소환 통지가 갈 예정입니다.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끝까지? 복순이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복순이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10억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살인적인 이자를 납부하게 될 게다. 그리고 내 놈들이 나한테 한 모든 짓들 앞으로 뼈저리게 똑같이 되돌려받을 각오나 해. 복순이 박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로비를 나섰습니다. 준호와 가영은 압류 딱지가 붙은 텅 빈 캐리어와 함께 차가운 로비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 자격, 강남 아파트, 모든 명품들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파멸.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영이 바닥을 기어가듯 복순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가영이 방금 전까지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남편은 그냥 제 말에 노란한 바보예요.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를 벌하시고 준호 씨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가영이 복순의 값비싼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라도 용서를 받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은 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발밑에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때 박 변호사가 가영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가영 씨.
박 변호사가 가영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불법 대출에 가담하고 사치품을 함께 향유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 공범으로 엮이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감옥에 가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공범이라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셔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3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가영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10억 원 채무 연대 보증서, 이혼 서류, 그리고 박 변호사가 마지막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남편 박준호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증언하는 사실 확인서입니다. 지금 이 이혼 서류와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김가영 씨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깨끗하게 없애드리죠. 박 변호사가 주머니에서 펜 하나를 꺼내 서류 위에 굴렸습니다. 가영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억 그 빚은 그녀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끝났어. 가영의 눈빛이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하게 됐어. 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살아야겠어. 가영이 박 변호사가 내민 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편의 모든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가영. 이혼 서류에도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가영아, 자기야, 너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안 돼. 준호가 아내를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당신은 변호사잖아. 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남아 봐. 10억, 난 못 갚아. 박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김가영 씨는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가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압류당하지 않은 자신의 작은 핸드백 하나만 챙겨 들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영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파트 로비를 뛰쳐나갔습니다. 가영아. 준호의 울부짖음이 텅 빈 로비에 울렸지만 가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바닥에 무너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똑똑히 보았느냐? 복순의 목소리에 조금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네가 어미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 배지도, 강남 아파트도, 돈도, 아내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복순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을 외면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네가 자초한 길이야. 복순이 로비를 나가려다 멈춰서서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 네, 회장님. 저 10억 빚 갚아야지. 본인 몸으로라도. 복순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김준호, 복순 건설 채석장으로 출근시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복순과 박 변호사가 로비를 나갔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강남 아파트, 모든 재산,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준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텅 빈 아파트 로비에 버려졌습니다. 채석장, 10억? 채석장. 준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로비에는 준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서울 외곽의 복순 건설 채석장. 7월의 폭염이 작업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채석장에서 안전모를 쓴 한 남자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동작이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리고 트럭까지 운반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돌을 짚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 고급 정장을 입고 법원을 드나들던 변호사의 손은 이제 거칠고 옹이가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돌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후 10억의 빚을 갚기 위해 이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빚 변제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준호, 쉬지 말고 계속해.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네. 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무거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채석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회장이라고 적힌 안전모를 쓴 복순이 내렸습니다. 뒤이어 박 변호사도 내렸습니다. 현장 소장이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현장 점검 나오셨네요. 오늘 작업량은 어떤가? 복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정량의 110% 달성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인부들 관리 상태는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브리핑을 계속하는 동안 복순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묵묵히 돌을 나르는 아들 준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감히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복순의 귓가에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준호 씨 지난달에도 200만 원 정확히 상환했습니다. 그래. 복순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복순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됐지. 복순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안 돼. 복순이 박 변호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땀 흘려 번 돈 300만 원이 얼마나 무겁다는 걸 깨달아야지. 복순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잘 지켜봐 주게.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본 후 차로 향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순이 차에 오르는 순간 준호가 잠시 일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시선이 사라진 것을 느꼈을까요? 준호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준호가 다시 무거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채석장을 떠났습니다. 채석장에는 다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만 울려 퍼졌죠. 준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인지 아니면 살아서 지옥을 견디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묵묵히 아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